중국은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를 무력화시키는 양자 레이더를 공개하며 미국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미국의 우위에 섰다고 자신들의 기술을 자신있게 선보였는데요. 깨져버린 동맹들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만으로는 중국을 막는 게 힘들다고 여긴 듯때 미국의 신입연구원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만이 중국 견제를 막을 수 있다고 했고,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랴부랴 다시 손을 내밀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통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일간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건 정말이지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백악관의 공기는 승리의 여운 대신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엔 단 하루 만에 새로운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제 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단 2개의 단어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양자 레이더, 그리고 히토류. 그것이 앞으로 10일간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재앙의 이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이선. 대통령의 목소리는 꽤나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죠. 99.9%입니다. 카카. 어제 오후 4시 13분, 괌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피릿 폭격기가 훈련 비행 중 중국 동부 해안의 신형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고도와 경로, 심지어 내부 무장 탑재량까지 거의 정확하게 식별당했어요. 아시다시피 B2는 기존의 그 어떤 레이더로도 잡을 수 없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 자산입니다. 이건 유령이 대낮에 사진을 찍힌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합참의장이었던 마이클 에반스 장군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더군요. 장난하자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뭘 어쩌자는 건지. 진정하게, 마이클. 대통령이 나지막이 그를 제지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CIA 국장인 데이비드 헬러가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기술적 신뢰도는 아직 검증이 필요합니다. 중국 측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전이라고요, 국장. 제가 즉시 반박했죠. 거의 동시에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수용 히토류 17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엔진부터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까지 우리 첨단 무기 체계의 생산 라인 전체에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도 심리전의 일부입니까? 경제안보 보좌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이선 박사의 말이 맞습니다. 카카. 당장 3개월 안에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갈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6개월 후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방력의 동맥이 끊기는 문제입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분석가들이 저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쏟아냈어요. 양자 레이더는 미국의 모든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시켜 동아시아의 제공권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였고, 히토류 통제는 그야말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시간이야. 정확히 10일.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어요. 화면에는 열흘 뒤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의 로고가 떠 있었죠. 모든 퍼즐이 G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흘 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동맹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너희가 믿던 미국의 스텔스 기술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심지어 미국은 첨단 무기를 더 생산할 능력도 없다. 이런 종이 호랑이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권을 쥔 우리의 질서에 편승할 것인가? 이것은 군사, 도발의 외피를 쓴 완벽하게 계산된 외교전입니다. 침묵. 그 어떤 반박도 나오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대통령이었어요. 이선,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국가안전보장회에 국방부, 정보기관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네. 수단과 방법은 묻지 않겠어. 딱 10일 주지. 10일 안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게. 그것이 바로 최후의 1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싸움은 절대 미국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전략은 군사와 경제, 외교가 거미줄처럼 얽힌 복합적인 공격이었으니까요. 이걸 풀어낼 열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과 경제의 최전선에서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아주 불편한 이름 하나가 함께 떠올랐어요. 박서준. 한국국가전략연구소의 최연소 수석연구원이자 지난번 그 사건에서 저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천재적인 분석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를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은 감정 싸움을 할 만큼 한가한 전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흘 뒤 워싱턴 DC 외곽의 한 안가에 한미공동대응 태스크포스, 즉 TF가 소집되었습니다. TF의 첫인상은 얼음 같았어요. 널찍한 회의실 한쪽에는 저를 포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미국 측 인사들이, 그리고 반대편에는 칼날처럼 굳은 표정의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박서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어딘가 더 날카로워진 인상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일부러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준비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양자 레이더망이 가진 기술적 위협, 히토류 통제가 미칠 군수산업의 파급 효과, 그리고 G7을 겨냥한 그들의 외교적 목표까지 미국이 파악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은 일단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자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킬 기술적 혹은 물리적 방안을 찾는 것. 둘째, 히토류 공급망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체 루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G7에서 중국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미국 측 국방분석가인 제임스 오웬이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군인 출신의 전략가였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적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을 먼저 부수면 됩니다. 레이더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옵션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외과 수술식 폭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방식이군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죠. 눈앞의 위협을 힘으로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 단순한 발상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얼마나 많은 수렁에 빠뜨렸는지 벌써 잊으신 모양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국방 전략을 모욕하는 겁니까? 오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모욕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중국이 정말 바보라서 자신들의 최첨단 레이더, 기지 위치를 그렇게 쉽게 노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표를 한번 보시죠. 산둥반도 웨이아이, 민간 공항과 불과 5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타격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은 미군, 민간인 거주 지역, 무차별 폭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될 겁니다. 그건 미끼입니다. 우리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빌미로 대만 해협을 봉쇄하거나 서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일 겁니다. G7을 앞두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모든 동맹국들을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 그게 그들이 설계한 함정의 첫 번째 단계인 거려. 박서준이 옆에 앉은 젊은 여성 분석가를 향해 고개짓하자 그녀가 즉시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준 수석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중국 내부망의 비공식 통신을 분석한 결과 해당 레이더 기지 주변의 군사 경계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은 평소보다 더 활발해졌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때려주십시오 하고 판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논리정연해서 섣불리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문제. 대체 공급망을 찾는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통제하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와서 다른 광산을 찾고 정제시설을 짓는 건 이미 불길에 휩싸인 집의 소화기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신들 생각은 뭐요? 손 놓고 당하자는 겁니까? 에반스 장군이 으르렁거리듯 물었어요. 박서준은 그를 무시하고 시선을 오직 저에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미국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선 씨, 지난번처럼 한국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생각이라면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박서준 수석님,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T1들 앞에서 TF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희생을 논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건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그 냉소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냉소가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숲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자꾸만 나무 한 그루에만 물을 뿌리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위협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대체 뭔데요? 중국의 진짜 목표 말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이 정말 원하는 게 고작 G7에서 미국을 망신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바로 달러 패권의 붕괴입니다. 양자 레이더로 미국의 군사적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히토류로 첨단 산업의 기반을 흔든 다음 최종적으로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세우려는 겁니다. 양자 레이더와 히토류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개의 붓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그 붓을 부러뜨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의 말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위화감이었거든요. 중국의 이번 전략은 너무나 대담하고 또 너무나 정교했어요. 단순히 미국을 한번 이기는 것 이상의 더 근본적인 목표가 숨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박서준은 그걸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한국 측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죠. 이건 그냥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군요. 박서준이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부산항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1년 전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우리 측 초계함을 위협하고 도주했던 사건. 당시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박서준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죠. 그때 당신은 날 믿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첩보 위성이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근거로 잠수함의 예상 도주로를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 수석님은 달랐죠. 우리 팀은 당시의 해류의 흐름과 기상 정보, 심지어는 북한 잠수함 함장의 개인적인 성향까지 분석했어요. 그는 교과서적인 항로를 택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어선들 사이로 숨어들어 항로를 역추적할 거라고 제가 수차례 경고했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옳았습니다. 내가 옳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엉뚱한 곳에 매복했던 우리 해군 고속정 한 척이 기습을 당했고 3명의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신의 판단 착오에 대한 대가를 왜 항상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겁니까? 그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묵혀온 불신과 상처가 담긴 진심 어린 경고였죠. 제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당시 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가장 미국적인 증거를 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선.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ETF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조국이 위험에 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시죠. 이번에는 우리 쪽의 데이터와 분석에도 동등한 무게를 실어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논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는 지금 사적인 감정을 풀자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자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지난 사건의 책임은 분명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의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죠. 외부의 적, 중국과 싸우기도 전에 저는 내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의 마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였어요. 한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불을 뿜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신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를 잇는 낡은 외줄 위에 서 있었죠.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7일. 이 이태로운 동맹과 함께 과연 우리는 무사히 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박서준과의 위태로운 약속 이후 TF의 회의실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견제의 기운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남은 시간은 하루하루 줄어드는데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D-6을 가리키던 날 아침,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합참의장인 에반스 장군이 결심한 듯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뒤편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산둥반도의 양자 레이더 기지를 3차원으로 구현한 영상이 떠올랐죠. 어젯밤 백악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명은 번개 일격.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F-22 랩터 편대가 서해 상공에서 초저고도 침투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교란 전파를 발사해 구형 방공망에 눈을 멀게 하는 동안 최정예 특수부대가 헬기를 통해 기지 동쪽 3km 지점의 변전소와 지하 통신 케이블에 접근, 정밀 폭약으로 파괴하고 20분 내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눈을 멀게 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미국 측 분석가인 제임스 오웬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92%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중국은 G7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되는 겁니다. 키토류 문제는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풀어가도 늦지 않아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발표는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측과의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결정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박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측 군사 연락 장교인 최대령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박서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 92%라는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겁니까? 박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군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수백만 번의 가상 훈련을 통해 도출된 가장 객관적인 수치죠. 그 시뮬레이션에 정치라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라는 변수는요? 무슨 뜻이죠? 박수석 장군님께서는 지금 체스판 위에서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체스판 자체를 뒤엎으려고 수를 쓰는 중인데 말이죠. 번개일격 작전이라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본질은 그냥 날 좀 때려주시오 하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꼴입니다. 박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는 화려한 3D 작전 지도 대신 복잡한 세계 경제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저희 팀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히토류 가격이 폭등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가격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광물들을 담보로 한 선물 거래량이 아프리카와 남미의 특정 거래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웬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전쟁 회의 중에 경제학 강의라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게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중국은 지금 전 세계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너희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곧 생산이 막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밀어주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로 넘어온다면 리튬과 코발트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 바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히토류를 무기로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판을 짜놓은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모두를 끌어들이려는 거대한 계획이죠. 장군님의 작전이 성공해 레이더 기지를 부순다 한들 이 거대한 흐름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눈앞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장군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듯한 소설이군. 하지만 근거가 부족해. 당신들의 상상력 때문에 우리 파일럿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소. 근거 말입니까? 박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번개 일격 작전의 예상 침투 경로. 미군이 가장 선호하는 서해의 특정 공역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부터 중국 해군이 그 해역에서 민간 선박구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함대를 전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당신들의 92% 성공 확률이라는 시뮬레이션은 이미 중국의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건 이륙 기밀 정보인데 어떻게? 에반스 장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고 곧이어 한국 측 대표단을 쏘아보았습니다. 의심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명백했죠. 우리 쪽은 아닙니다. 한국 측 최대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TF 내부 보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군요. 닥치시오. 에반스 장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작전 계획의 세부 사항을 아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뿐이야.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알고 함대를 먼저 보냈겠나? 당신들 말고는 설명이 안 돼.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의심이 난무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의 불신과 편견, 그리고 서로 다른 해법 사이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라면 디데이가 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텅 빈 TF 상황실에 홀로 남아 수백 개의 데이터와 지도를 띄워놓고 씨름하고 있었죠. 차갑게 식은 커피가 담긴 머그잔만 책상 위에 늘어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군사적 해법과 한국이 주장하는 경제적 접근법, 둘 다 일리는 있었지만 어느 쪽도 완벽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책 두 권을 억지로 합쳐 읽으려는 것처럼 모든 게 뒤죽박죽 엉켜 보일 뿐이었어요.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무심코 양자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표시된 지도와 전 세계 주요 해상 물류 루트가 표시된 지도를 겹쳐보던 순간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레이더의 커버리지는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산항과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오가는 핵심 무역 항로까지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처럼 보였어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어. 이건 물류를 겨냥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박서준이었습니다. 그 역시 잠을 못 이룬 듯
조금은 지친 얼굴이었죠. 그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커피 머신으로 가더니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다른 스크린을 응시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낮 시간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공기였어요. 그는 히토류 금수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는 전 세계 기업들의 목록을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유독 붉은색으로 위험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 군수산업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겠지만 진짜 피해는 한국과 대만의 첨단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이 말이죠. 그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 제가 발견했던 레이더망의 이상한 범위와 그의 분석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박수성님, 이리 좀 와보시겠어요? 저는 그를 불렀고 그는 커피잔을 든 채 제 스크린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던 레이더 지도 위에 그가 분석하던 히토류 피해 기업 분포도를 겹쳐 띄웠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히토류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기업들의 생산 공장에서 출항하는 부품 수송선들의 항로가 양자 레이더의 가장 강력한 감시 범위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퍼즐 조각을 손에 쥔 채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함께 목격한 두 명의 분석가였을 뿐이죠. 그들의 목표는 공급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박서준이 제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 양자 레이더로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보험료와 운송비를 폭등시키고 히토류 금수 조치로 첨단 부품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건 연계 작전이었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 즉 한국과 대만이라는 생산기지를 먼저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완제품 생산 라인도 결국 멈춰서게 되겠죠.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가 있어도 부품이 없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중국은 전쟁 한 번 없이 미국의 첨단 산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무너뜨린다는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나 외교적 고립이 아니었어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거대한 계획.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장 에반스 장군을. 제가 말했지만 박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에반스 장군 같은 사람들은 이걸 또 하나의 소설로 치부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레이더 기지를 부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겠죠. 우리가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논쟁하는 사이 남은 시간은 전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들은 탱크를 몰고 경제 전쟁터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D-5.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닷새뿐이었습니다. TF의 공식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터였죠. 답답함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박서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우리 둘이 그들을 모두 속이는 겁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대담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TF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마저 속인 채 비밀 작전을 펼치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이 져야 할 터였죠. 반역 행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반역입니다.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당신에게 원한 건 절차 준수였습니까? 아니면 이기 해결이었습니까? 눈앞의 절벽을 보면서도 매뉴얼만 따르다가 모두 함께 추락하는 게 올바른 군인과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고민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TF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척해야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선 씨는 미국 측을 맡으세요. 번개 일격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 연막 뒤에서 우리 둘은 진짜 반격을 준비하는 거죠. 진짜 반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중국의 전략은 파괴입니다. 기존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는 상황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터치스크린으로 다가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다면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들을 묶으면 됩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히토류를 쓰지 않는 차세대 연구자석 기술 상용화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지라갈륨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이죠. 이걸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합치는 겁니다. 중국의 해상 물류 장악이 걱정된다면 호주와 인도를 잇는 새로운 남방 항로를 개척하고 파나마 운하 대신 북극 항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격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는 지도 위에 새로운 선들을 긋기 시작했어요. 특정 국가들과 연구소, 기업들을 연결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그려나갔죠.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이지스입니다.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 중국의 독점 전략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새로운 기술 동맹이자 대체 공급망 연합이죠.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구상을 전 세계에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쳐놓은 거대한 함정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세상은 미국이 아닌 새로운 기술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답답함과 무력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짜릿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막아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좋습니다. 같이 하죠. 제 대답에 박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며칠에 대한 종지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는 불편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게 된 유일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이지스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들을 속인 채 단 둘만의 비밀 작전이 막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공기는 수정처럼 차갑고 맑았지만 G7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는 국제회의장 주변은 보이지 않는 열기로 들끓고 있었죠. 전 세계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중국의 공세 앞에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거든요. 히토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동아시아를 오가는 해상 운송보험료는 전쟁 위험 지역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당장 내일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세상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TF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24시간. 에반스 장군과 미군 수뇌부는 마침내 번개 일격 작전의 최종 실행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박서준과 제가 던져주는 가짜 정보와 왜곡된 분석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작전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시간을 끄는 한편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심리전이었죠.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지. 에반스 장군이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회의실 전면에 펼쳐진 홀로그램 화면에는 특수부대의 침투 경로가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이선 박사와 한국 측의 협조 덕분에 우리는 작전의 성공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네. 중국 해군의 훈련함대는 기만이었어. 그들의 실제 방공망에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명백한 허점이 존재했지. 박 수석이 제공한 중국 측 내부 통신 감청 데이터가 결정적이었네. 그들이 레이더, 기지의 방어 병력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준은 아예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고요. 물론 그가 넘겨준 감청 데이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흘린 역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믿는 에반스 장군에게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진실처럼 들렸을 겁니다. 내일 아침 9시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 특수부대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걸세.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종말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폭발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지. 이보다 더 통쾌한 그림이 어디 있겠나? 전 세계가 우리의 힘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에반스 장군은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프로젝트 이지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연극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와 박서준은 제네바의 호텔방에 마련된 작은 비밀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공식적인 TF 상황실의 요란한 군사작전 준비와는 달리 이곳은 조용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어요. 노트북 여러 대와 보안위성 전화기 몇 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짜 심장부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최종 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비토류 자성 소재 관련 특허 57건, 동맹 내 공유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화면 너머 한국에 남아있던 김소희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연락책이었죠.
지난 닷새간 잠도 거의 못 잔 듯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그 끝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훌륭합니다. 곧바로 도쿄라인에 연결해서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한 질화관련 반도체 시제품 생산 일정을 조율해주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박서준이 지시를 내리는 동안 저는 다른 라인으로 캔버라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리튬과 코발트 광산에 대한 다국적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는 공식 발표. 차질 없으시겠죠? 이 발표가 이지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호주 에너지부 장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 마시오, 이선 박사. 중국이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새로운 판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소. 지난 닷새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서준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술과 자원을 가진 기업, 연구소들을 물밑에서 접촉했어요. 저는 백악관의 공식 채널을 역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안보 라인을 설득했죠. 중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압박 전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무도 프로젝트 이지스의 전체 그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료는 마지막 순간까지 확답을 주지 않다가 박서준이 그의 스승이었던 노 교수까지 동원해 설득하고 나서야 마음을 돌렸습니다. 수십 개의 퍼즐 조각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맞춰나가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정보가 새어나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이선 씨, 모든 연락을 마친 뒤 박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제네바의 새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우리는 아마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되겠죠. 동맹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끝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야만 하는 세상이 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박 수석님은요? 왜 이 위험한 계획에 모든 걸 거셨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부산항에서 저는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힘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다시는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한 똑같은 무게와 각오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동지였죠. 결전의 시간, G7 정상회의장 거대한 원형회의장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G7 정상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보좌관들은 쉴 새 없이 자국의 경제 상황 보고를 속삭이고 있었죠. 독일 총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고 프랑스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의 주인공은 명백히 특별 초청 형식으로 단상 중앙에 자리한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남자, 중국 외교부의 실세이자 시진핑 주석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불리는 샤오준 부장이 마침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는 세계 시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단 하나의 강대국이 설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 그 질서 또한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샤오준은 연설 중간에 잠시 저와 미국 대통령이 앉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죠. 오늘 아침 우리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가 우리의 영공 근처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식별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히토류라는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 없이는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 공장들이 얼마나 쉽게 멈춰설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낡은 패권이 기술과 자원의 독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바로 그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G7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과 중국의 히토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각국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 예상 규모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처참한 숫자였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G7 정상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샤오준의 말은 아팠지만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니까요. 중국은 여기에 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1대1로 프로젝트와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망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동맹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과 함께 예측 가능한 번영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몇몇 국가의 대표단 쪽에서 희미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시대에 대한 공식적인 조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별도의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에반스 장군은 아마 분노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일터였죠. 이제 곧 의장이 미국의 고립을 공식화하는 성명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이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샤오준 부장님의 인상적인 연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연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것 같군요. 선택은 단 하나의 대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대통령은 단상위가 아닌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저와 박서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여기 있는 두 전문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샤오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G7 정상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와 박서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침내 최후의 반격을 위한 무대 위에 오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전략연구소의 박서준입니다. 우리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하자 장내의 술렁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실무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지난 열흘 동안 전 세계는 자원의 무기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특정 국가가 핵심 자원과 기술을 독점했을 때 세계의 경제가 얼마나 쉽게 인질로 잡힐 수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목격했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낡은 질서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독점에 편승할 것인가. 이어서 박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꿰뚫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질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판 위에서 누구의 말을 고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의 판을 만드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히토류를 통제하는가가 아닙니다. 과연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살아났습니다. 그 위로 프로젝트 이지스라는 로고와 함께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샤오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이지스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선언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1분과 자원의 독립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의 로고가 나타났죠.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프라우노퍼 연구소, 일본의 국립재료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KIS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히토류 첨단 소재 연합이 바로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보유한 차세대 자성 소재, 질화갈륨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 합성 기술 특허를 동맹 내에서 공유하고 향후 3개월 안에 공동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특별한 과일이 있어야만 최고의 주스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과학자들은 우리 밭에서 나는 평범한 사과와 포도를 조합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주스를 만드는 법을 알아낸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 호주 정부는 자국의 리튬과 코발트 광산에 대한 ANET 컨소시엄의 지분 투자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히토류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의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히토류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둘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휩싸인 듯했습니다. 샤오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발표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2분과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양자 레이더로 기존의 항로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세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기존의 태평양 항로 대신 호주와 인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남방 항로와 캐나다, 독단을 통과하는 북극 항로가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박서준이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싱가포르항, 그리고 한국의 부산항이 중심이 되는 이지스 시큐어 쉬핑 이니셔티브가 출범합니다.
이 새로운 연합은 인공위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장 안전한 항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든 화물에 대한 완벽한 보안을 보장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보험사들이 이미 이 새로운 항로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변덕에 발이 묶일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풍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침내 샤오 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고작 며칠 만에 이런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냈다고? 이건 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의 외침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너무나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이었으니까요. 박서준은 그를 향해 돌아보며 처음으로 조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쇼가 아니라는 건 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신들의 위협이 없었다면 이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로 뭉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들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주었고 10년은 걸렸을지 모를 협력을 단 며칠 만에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이지스의 가장 큰 공헌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샤오준 부장. 그 말은 샤오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쇼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시켜드리죠. 저는 연단에 설치된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이 4개로 분할되며 각기 다른 장소에 실시간 영상이 연결되었습니다. 독일의 연구소에서는 100발의 과학자가 새로운 자성 소재를 들어 보이며 웃고 있었고 호주의 광산에서는 거대한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 그것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실시간 시세 현황판이었습니다. 샤오준 부장님, 지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이지스의 출범이 발표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ANET에 참여한 독일과 일본,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군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낸 당신의 전략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샤오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G7 정상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안에 움켜쥐고 있던 승리라는 카드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공포의 공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경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G7 정상들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곧이어 모든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였죠. 판 전체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10일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우리의 마지막 반격 한 방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제 옆에 서 있는 박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똑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불신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불편한 동맹이 마침내 세상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와 함께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G7 정상회의장의 뜨거운 박수 소리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 짧은 순간 저와 박서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찬사와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외침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소음처럼 제 주변을 맴돌았죠.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건 회의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가운 제네바의 공기를 들이마신 후였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미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의 임시 상황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상통신으로 연결된 에반스 장군의 굳은 얼굴이 떠 있었죠. 그의 표정을 보니 그가 얼마나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지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도감,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도요. 자네들, 내가 정확히 뭘 본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내가 승인한 건 분명 번개 일격 작전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네 둘이서 세상을 구하는 새로운 작전이라도 만들었나 보군. 각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행동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화상화면 속의 에반스 장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령 불복종? 이건 반역이야. 당신들은 나뿐만 아니라 미군 전체를 기만했어.
우리가 지난 며칠간 당신들이 던져준 가짜 정보에 놀아나며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는지 알기나 해.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박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만약 저희가 장군님의 계획에 따랐다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작전은 실패하고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중국의 함정 한가운데서 고립되었을 겁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테고요. 저희는 그 최악의 미래를 막기 위해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내놈의 그 오만한 판단을 어떻게 믿나? 판단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죠. 이 에반스 장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때 대통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게, 마이크. 자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옳았어. 아니, 옳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판을 새로 그려냈지.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와 박서준의 어깨를 차례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는 자네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지 아니면 최고의 훈장을 줘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들이 제시한 프로젝트 이지스는 이제 우리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될 걸세. 그러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주게. 이건 부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새로운 명령이야.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에반스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통신을 끊었고 TF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죠. 그 대신 저와 박서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이지스 얼라이언스 설립준비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즉시 발족되었습니다. 불신으로 시작했던 불편한 동맹이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공식적인 파트너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세상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G7 정상회의에서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겉으로는 서방의 일방적인 기술 패권주의라며 비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그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게 되었죠. 힘을 통한 굴복이라는 그들의 전략은 협력을 통한 창조라는 우리의 새로운 전략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반면 프로젝트 이지스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번째 준비위원회 회의에는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심지어는 몇몇 중동 국가의 대표단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역사적인 기회라는 것을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 제가 개회를 선언하자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저와 박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긴박했던 시간과는 또 다른 묵직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프로젝트 이지스의 핵심 철학은 간단합니다. 박서준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가 기술이나 자원을 독점하여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시대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 특허 공동관리 시스템입니다. 동맹 내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들은 공동의 위원회가 관리하며 회원국들에게 공정하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제안에 독일 대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 의장님의 아이디어에는 공감합니다만 각 기업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여도에 따른 차등적 로열티 시스템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함께 구상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더 넓은 시장과 협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과일을 독차지하려다 썩게 만드는 대신 다 함께 힘을 합쳐 더 크고 풍성한 과수원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박서준의 논리 정연한 답변에 독일 대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상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죠.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다중화된 안정적 공급망 구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생산기지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배터리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바이오는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식으로 각국의 강점을 살린 생산 허브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브들은 이지스 시큐어 쉬핑 이니셔티브를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될 것입니다. 한 곳이 막히더라도 다른 길이 즉시 대안이 되어주는 절대 멈추지 않는 혈액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제안은 회의 내내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각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이 새로운 연합이 가져다줄 미래의 가치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회의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흥미로운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었죠.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맹의 두뇌와 심장 역할은 놀랍게도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박서준으로 대표되는 한국 대표단은 복잡한 기술과 경제의 논리를 명쾌하게 풀어내며 연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으니까요. 회의 마지막 날,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이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선 박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이 아니군요. 한미기술동맹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입니다. 이지스 얼라이언스의 중심축은 워싱턴 DC와 서울입니다. 그의 말은 프로젝트 이지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가기만 하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각자의 강점을 존중하며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바로 우리가 열어젖힌 것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벅찬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붙이려다 옆자리에 앉은 박서준이 여전히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직도 일하는 겁니까? 지난 2주 동안 합쳐서 20시간은 잤을까 모르겠는데 제 말에 그가 멋쩍게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냥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리해둔 생각들을 좀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들인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노트북을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차세대 국제 질서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 동맹을 넘어 인공지능 윤리, 우주 자원 개발, 기후 변화 대응까지 프로젝트 이지스 이후에 세상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과제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 있었죠.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다음 전쟁을 위한 계획서처럼 보이는데요. 전쟁은 아닐 겁니다. 그가 제 말을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에 가깝겠죠. 세상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잠시 승리에 취해 안주하는 순간 또 다른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백악관 근처 공원으로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열흘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서준이었죠. 그는 평소에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뵙는군요. 그러게요. 잠시 머리 좀 식히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가 지켜낸 게 바로 저런 풍경이겠죠.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처음 TF에서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박수성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겁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계획을 믿고 모든 위험을 감수한 채 함께 뛰어준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러니 저야말로 빚을 졌습니다. 이선 박사님. 그는 저를 이선 씨가 아닌 이선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 속에서 저는 그가 마침내 저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서로 빚은 없는 걸로 하죠. 대신 앞으로 함께 갚아나가야 할 책임이 생겼지만요. 제 말에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하나 꺼내들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기사가 떠 있었어요. 특정 국가의 AI가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은밀하게 장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다라는 섬뜩한 제목의 기사였죠. 보시는 것처럼 다음 전쟁터는 이미 조용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선 박사님. 그러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판을 짤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불신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세상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 굳건한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보이지 않는 위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나와 같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싸워나갈 최고의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통쾌한 승리의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향한 안정된 발걸음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천재, 이성과 박서준이 펼친 숨막히는 두뇌 싸움, 어떠셨나요? 중국이 던진 양자 레이더와 히토류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세계가 절망에 빠졌던 최후의 시비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낡은 공식을 깨고 어떻게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줍니다. 불신으로 시작된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세상 전체를 위협하던 거대한 독점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프로젝트 이지스가 공개되던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 치밀하고 통쾌한 전략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